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왈가왈부의 홍강철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번에 그 방송에 날린 이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증거를 제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연규라는 분이 이런 댓글을 다시 달아주셨습니다. 강철님이 평화 번영을 위해서 이러시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이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인정해 주신 겁니다. 최근에 온 탈북자들은 다 죄짓고 온 사람들이다. 또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 남한 영상을 봤다고 인민재판하는 영상이 뻔히 있는데 그런데도 괜찮다. 등등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을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 보는 얘기는 다 진실인 듯 얘기한다. 제 얘기가. 그리고 또 물론 안찬일 채널도 안 맞는 얘기가 있다. 뭐 이랬습니다. 정영규님이 제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방송하는 문제를 가지고 간첩이라고 의심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온 탈북자들은 모두 다 뒤집고 온 사람들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의 인근 시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도망해 오고 또 중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서 안정된 직업을 얻지 못하고 불안한 나라를 보내다가 대한민국에서 받아주니까 물밀듯이 오게 되었다. 그분들이 남한에서 정착해서 살다 보니 혼자서 너무 외로웠던 거다. 그래서 북한에서 사는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친구들을 데리고 오다 나니까 탈북민 숫자가 2009년경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화면에 나오는 표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있는 북한의 탈주민 입국 현황표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표에서 보듯이 2009년에 입국한 북한 탈주민 입국자 수는 남성은 662명, 여성은 2252명으로 도합 2913명이었습니다. 많았죠? 3000명 거진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점점 줄어듭니다. 쫙 줄어들죠. 2020년 9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의 탈주민이 입국자 수는 남성은 64명, 여성은 131명, 도합 19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입국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없던 작년에는 남성 202명, 여성 845명으로 도합 1047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 중 1047명 중에도 북을 떠나서 곧장 오는 분들은 극소수에 달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중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오는 거죠. 중국에 사시던 분들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탈북민들도 이제는 북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올 그 사람들은 거의 모두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브로커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에 지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살죠. 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친척집에서 의지에서 뭐 어디가 일하기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어쨌든 결혼해서 삽니다. 그런 분들을 또 구출한다고 하죠. 그 함정에서. 예? 그래서 데려오고 또 브로커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데려오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북에 있는 그 가족들을 데려오는 이런 탈북민 분들이 계시기는 하겠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경제 사정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내 입국 탈북자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거고 또 국내 입국 탈북민 중에도 대부분이 중국에서 머물다 오시는 분들이고 앞으로 또 국내 입국 탈북민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거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에서 남한 영상을 본 사람들이 공개 재판 받는 건 모두 받는 건 아닙니다. 남한 영상을 봤다고 해서 모두 공개 재판하는 건 아니거든요. 북쪽의 그 형사소송법에서는 공개 재판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285조 현지 공개 재판의 조직.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 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재판소가 조직하는 겁니다. 당에서 조직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 규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해서 공개 재판을 조직하는 겁니다.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재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공개 재판이 꼭 인권 유린이라고 볼 수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꼭 인권 유린이라고 보지 못한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캡처 사진, 이 캡처 사진은 평양에 있는 수재양송학교죠. 수재양송학교, 금성 제1중학교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국정원에서 제사건 때 국정원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 친구는 금성 제1중학교에서 그 컴퓨터실에서 한국 영화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주모자를 몰려서 비판을 받고 그래서 홧김에 무산으로 내려왔다. 그랬다가 무산으로 내려왔다가 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진술에서처럼 이 친구는 한국 영화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학교 컴퓨터실에서 앉아 봤는데요. 혼자 본 거 아니거든요. 이 친구. 친구들하고 함께 봤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공개 재판 받는 건 아닙니다.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나 그 영상물을 시청했다고 해서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역사를 왜곡하거나 조직 폭력을 부추기는 영상물, 그리고 또 대표적인 성녹화물, 북한의 사회체제를 비난하는 녹화물들을 시청 유포시켰을 그런 경우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북한 영상 시청 및 유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성녹화물의 경우에도 시청 및 유포는 불법이죠. 우리 또 19금은 19살 아래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북에서는 그걸 다 보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북쪽 사람들은? 북쪽 인민들은 다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나라나 표현의 자유, 그리고 또 동영상 시청과 유포의 자유는 일정 부분은 통제합니다. 마지노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북에도 성당과 교회, 절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속적으로 북에서 종교는 불법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7.6월 교회, 그리고 그 장충성당, 그리고 또 저기 러시아 정교회 성당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정교회 성당 지을 때 군대들이 지었거든요. 우리도 그 성당을 지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성당을. 우리 친구가 그 성당 건설에 참가했었죠. 북에 이 종교 신자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또 절에 가도 또 그 대처승이라고 하나요? 북쪽의 절간의 스님들은 머리도 기르고, 그리고 또 머리 깎지 않고, 그리고 또 가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다 대학 졸업생들이라고요. 김일성 종합대학. 예? 이게 그렇지만 종교 신자가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제가 북에 살 때 종교를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미신은 믿는 사람들 있죠. 미신은 저부터도 그렇고, 그 사람이 어려운 길이 들어서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점장이 먼저 찾아가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할머니도 해방전에는 불교 신자였거든요. 불교 신자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물어보니까 우리 내가 절단골이라는 데 거기 절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절간 다 허물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해방이 된 후에 토지개혁하면서 땅을 또 무상으로 나눠줬죠. 그러다 나니까 하느님도 부처님도 이루어주지 못한 걸 공산당이 해준 겁니다. 노동당이 해준 거죠. 그래서 그것에서 노동당이 고마워서 불교를 믿지 않고 노동당에 가입한 겁니다. 제가 그 해방 후에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여기 와서 그 해방 후 당시 환경을 제가 짐작해 보건데, 해방 후에는 친일파들 청산하고
토지개혁을 진행하고 땅을 나눠줬죠, 농민들한테. 그리고 또 산업국유화법령을 발표해가지고 공장과 기업소를 노동자들에게 줬습니다. 공장과 기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남녀평등급 법령을 발표해서 여성들한테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줬고 똑같은 선거권을 줬습니다. 이런 민주적인 시책들을 실시하면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님 말씀처럼 하나님도 부처님도 이루어지지 못한 소원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주는데 노동당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말로 말하게 되면 완전히 성공한 포퓰리즘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성당과 교회, 절들을 모두 쓸어버린 것은 미국입니다. 미군이 폭격했거든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미군이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해서 성당과 교회들이 모두 사라졌는데 그 탓을 북한 정권이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에도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이 국민 모두가 종교를 믿는 건 아니죠.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모두가 기독교를 믿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국민 모두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와 우리 아내는 천주교 신자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당에 가본 지 오래서 그러긴 하죠. 예? 그렇긴 하지만 제 주변에 지금 여기 남한에 와 있는 우리 주변 탈북자들 중에도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는 천주교 신자이긴 하지만 우리 애기는 또 유아세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이런 종교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유아세례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아기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선택의 자유가. 그리고 세계관이 형성된 다음에 자신이 선택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또 종교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고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강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북한 인민들도 마찬가지로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는 믿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죠. 북한 인민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체게바라라는 이런 분도 구독자분도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여기도 답변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우호적인 분이십니다. 또 나쁜 분은 아니고요. 체게바라님은 노동당원이신 어머님이 중국으로 출국하셨다가 돌아오시지 않은 것은 결국 당과 조국을 버린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희 경우에도 군관학교 출신 노동당원인데 탈북 당시의 사고방식을 보니 너무 취약하고 반사회적이라 노동당원에 대해 가졌던 막연히 가져왔던 무게감이 급격히 사라지고 어머님이 중국에서 전화를 거절하신 것 같은데 웬만한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생각해서 앞길에 해방이 되는 이런 일은 절대 안 하시는데 어머님의 처신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우선 노동당원도 사람입니다. 노동당원도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원래 신천에는 검은 물이 잘 됩니다.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가지도록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부단히 단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노동당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대오의 낙오사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런 대표적인 인물로는 노동당 벼슬을 지는 황장엽, 그리고 또 장성택,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태영호, 이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황장엽이, 장성택이, 태영호, 이런 사람들은 저하고는 비할 바 없을 정도로 노동당에서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를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도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북에서 귀국하지 않으시는 어머니 때문에 간부 사업에서 계속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회에 대한, 사회 체제에 대한 이런 반감이 있었죠.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북쪽 그 북한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그런 데서 쾌락 찾았던 겁니다. 제가. 그러다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간첩으로 몰려서 서울구치소에 갔어야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판을 받는 그 6개월 동안은 제가 살아온 40년 인생을 다시 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간첩으로 몰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저 태영우나 박상학이와 같이 이런 행동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간첩으로 우선 조작해 주신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무산 그 제재공장에서 부기원으로 일하시던 23살 때 입당하셨거든요. 23살에 입당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리고 또 저를 낳으신 다음에는 무산군 의약품관리소에 부기지도원으로 들어가셔서 넬로부장을 받으실 때까지 한 직종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 30년 훈장이라고 하거든요. 한 직종에서 30년 동안 일한 사람한테 주는 훈장인다. 그 훈장 급수 높거든요. 국军장장 2급보다 높습니다. 그게 무슨 훈장이었던지 잘 기회가 안 나는데 어쨌든 무슨 훈장입니다. 그게 그런 훈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중국에 진척 방문을 가셨죠. 중국 방문을 가셔서 어머니는 파룬궁 수련하시는 분들로 아시게 되었습니다. 파룬궁을 아시죠? 중국에서 그 파룬궁을 탈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파룬궁 수련자분들로 아시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인차 또 파룬궁에 깊이 빠져들게 되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해드렸죠. 신천에는 물이 잘 든다고요. 그래서 파룬궁 수련하시면서 중국에서 아이들을 돌보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돌보신 친구들 중에서 하버드 대학에 간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어머니가 돌본 애들이 며칠이거든요. 그 애들 중에 둘이 미국에 갔거든요. 미국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나는 하버드에 가고 하나는 잘 어디든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것도 이름난 대학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그 파룬궁을 수련하시면서 북에 들어가면 그 중국에서도 파룬궁을 탄압하고 있는데 북쪽은 더 하겠지 하고 어머니는 또 그리고 북쪽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시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하고 저를 연결해 주시던 분, 중 가운데 계시던 분, 그분도 파룬궁 수련자셨거든요. 그분은 제가 자꾸 전화를 하게 되면 어머니 수련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저하고 어머니 전화 연결을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나왔을 때가 2014년 9월 5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어머니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지인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제가 보냈죠.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 본인이 미국에 지금 계셔서 그래서 전화할 수 없다고 그래 언제 오시냐 하니까 몇 년 걸려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계속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어떻게 2016년 1월에 딱 전화 걸린 겁니다. 그분한테. 그 저녁에 제가 그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때가 일이 안 되게가 아니고 일이 되게 그분이 지금 맏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지금 같이 지금 밥 먹는 자석이었죠. 그 시간에 제가 전화를 딱 한 겁니다. 그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거죠. 제가 그 전화에다 대고 굉장히 욕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어디다 팔아먹었냐고. 당신들이 어디다 우리 어머니를 팔아먹고 또 우리 어머니 피 뽑아먹고 그렇게 하고 지금 당신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연결 안 해주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 제가 욕했거든요. 왜 어머니를 만나게 안 해주냐 만나지 못하게 하냐 막 이러면서요. 그걸 또 옆에 있던 아들이 또 듣고 그 아들이 그분은 또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어머니 세상에 어디 이런 법이 있냐고 천륜을 어기냐고 어머니가 왜 부모 자식 간에 천륜을 끌어놓냐고 막 욕했다는 거지 그 아들이. 그래서 다음날 그분이 어머니를 찾아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한테 전화드렸죠. 어머니 여기 오십시오 내 앞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오시겠다는 거죠.
왜 안 오시냐? 이거 죽을 때 되면 그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 옆으로 가야지. 우리 아버지 그 산소가 있거든요. 북에 고향에. 아버지 옆으로 가야지. 내가 왜 닌데로 가냐? 그 어머니 안 오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거기가 여기까지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하셨죠.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는데 그 후에 한 2달인가 지나서 그다음엔 그 친구들이 자꾸 가라 한다는 거죠. 맏아들한테 맏아들 옆으로 가야지 어디를 가냐고. 맏아들이 또 어머니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간첩으로 몰려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어머니 아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다고 합니다. 아들이 또 남한에서 남조선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예? 그래서 내가 가서 아들 옆에 가서 아들한테 의지가 되게끔 해야지. 그래서 어머니가 이기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또 브로커 비용 또 대줘서 그때 다 모셔왔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파란공 수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자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늘 자책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는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너무 어머니 자신 탓하지 말라. 탓하지 마시라고. 그냥 이야기 해드립니다. 이렇게 흰천에는 검은물이 쉽게 듭니다. 그렇게 물든 검은물은 자신의 노력과 함께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지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빠지기 힘듭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이 이 파른궁 수련해서 이제 천국에 가신다는 거죠. 신이 된다는 겁니다. 예? 천국에 가서 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랑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천국은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이 아니고 내 지금 여기 좋으니까 천국 데려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혼자 가십시오. 제가 그러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북한도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북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정영규님과 최개발아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제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뉘우치고 또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부단히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고 또 사회와 집단,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늘 채찍질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하고 시정하면서 제가 정한 길을 따라 갈 겁니다. 그리고 참 정영규님께서 저를 반미주의자라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니고 베트남 반미주의자가 아니고 저는 반제국주의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하려고 반미주의자라고 몰아가시는 건 아니겠죠. 미국 입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미국도 자기 나라의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자기 나라의 그러니까 친미적인 사람이 아닌 그리고 또 자기 미국을 비방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입국 불허합니다. 근데 전에 김명성이라는 조선일보 기자인가요? 탈북 기자. 김명선이라는 애가 개성공단 취재하는데 자기를 북에서 받아주지 않겠다고 해서 또 한 지랄을 한 적 있죠. 예? 북도 미국과 똑같은 입장이 같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자신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 곳이 어디 있겠나요? 좀 세상을 넓게 보시고, 예? 그런 나는 내로남불식, 예?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네? 그런 관점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이 북을 알아가는데 의미 있는 방송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